조선 한양의 궁궐은 밤의 장막 아래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궐 안뜰은 수백 개의 등불로 물들어 있었고 연회장의 비단 휘장은 가을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지요. 왕실의 연회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고 고관대작들의 웃음소리와 잔에 부딪히는 술병의 맑은 소리, 그리고 궁녀들의 조심스러운 발걸음이 뒤섞이며 밤의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지요. 겉으로는 화려함이 넘쳤지만 신분의 벽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을 철저히 가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한결은 연회장 한쪽 낮은 단상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그는 서민 출신의 악사였지요. 낡은 두루마기를 벗고 궁중 악단의 푸른 옷으로 갈아입은 그의 손은 마치 오래된 벗을 대하듯 가야금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답니다. 24의 나이였지만 그의 연주는 이미 천재라 불릴 만큼 그의 명성은 한양에서 알아줄 정도였어요. 가야금 줄을 튕길 때마다 맑고도 고운 음률이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고 듣는 이의 가슴 깊숙한 곳을 울려주곤 하였답니다. 한결의 얼굴은 수수하였으나 그 눈빛만큼은 깊고 그윽하였지요. 그는 연주에 앞서 손가락 끝으로 가야금의 나뭇결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연인에게 이야기하듯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가야금아, 오늘도 내 간절한 마음을 온전히 담아내어 아름다운 선율로 내 가슴 깊은 곳에 열망을 전해다오. 연회가 절정에 다다랐을 무렵 드디어 한결의 연주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숨을 깊이 고르며 가야금을 들어 올렸지요. 첫 음이 띵하고 울려 퍼지자 연회장을 가득 메우던 소음은 조용히 가라앉았답니다. 그의 손가락이 줄을 튕길 때마다 음률은 물결처럼 퍼져나갔고 부드럽게 흐르다 어느새 격정적인 가락으로 전환되곤 하였지요. 그것은 마치 바람과 같았고 다시 잔잔해지는 순간은 달빛을 닮아 있었습니다. 고관대작들은 들고 있던 잔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고 궁녀들 또한 발걸음을 멈춘 채 숨을 죽였지요. 심지어 왕조차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였답니다. 최은비는 연회장 상석, 공주와 함께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19살의 그녀는 명문 최씨 가문의 딸로 고운 용모와 단아한 자태로 널리 알려진 규수였지요. 공주의 서연관으로 어릴 때부터 궁궐에 드나들어 연회장에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답니다. 연회 자리에 익숙하던 그녀였지만 이날만은 어쩐지 마음이 묘하게 들떠 있었어요. 이한결의 가야금 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스치고 지나가자 은비는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건 그냥 음악이 아니야. 하늘에서 천사들이나 듣는 그런 소리 같아. 어쩜 내 마음이 이렇게 설레지? 그의 연주는 말없이 그녀의 마음을 조용히 두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연주가 끝나자 연회장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한결은 고개를 숙이며 단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손가락에는 가야금 줄에 눌린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답니다. 그는 궁녀가 건네준 찬물 한 잔을 받아 마시며 숨을 가다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은비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무엇에라도 홀린 듯 발걸음이 악사 이한결의 곁에 가 있었어요. 그리곤 수줍게 말하였지요. 악사 날이 조금 전 연주 참으로 훌륭하였어요. 천상에서나 들을 수 있는 소리 같았어요. 은비의 목소리는 맑고도 부드러웠습니다. 한결은 뜻밖의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고 말았지요. 그녀의 눈은 달빛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입가에는 조심스러운 미소가 살며시 머물러 있었답니다. 감사합니다, 아가씨. 그는 어색하게나마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였지요. 평민인 그가 양반 규수와 말을 섞을 기회란 좀처럼 없었으니 어찌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락은 마치 마음을 속삭이는 듯했어요. 어찌 그런 연주를. 은비는 말끝을 흐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순간 그녀의 뺨에는 연분홍빛이 은근히 물들었지요.
바로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은비와 혼담이 오가고 있는 장학원을 관리하는 양반 가문의 젊은 관료 윤태준이었습니다. 태준은 화려한 무늬가 수 놓인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으며 눈빛은 매섭고도 냉정하였지요. 은비 아가씨, 이곳에서 뭐 하고 계세요? 빨리 공주님 곁으로 가보시지요. 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한결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듯 내려다보며 낮고 단호하게 말하였지요. 악사, 연주가 끝났으면 자리로 돌아가고 언제나 본분을 잊지 말게나. 한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으나 가슴 어딘가는 욱신거리는 아픔으로 쿡쿡 찔려오는 듯하였지요. 은비는 태준의 인도로 자리를 떠났지만 몇 걸음 뒤 고개를 돌려 다시 한번 한결을 바라보았답니다. 그 순간 둘의 시선이 조용히 마주쳤고 짧지만 강렬한 무엇인가가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은비의 손은 한복 소매를 꼭 쥐고 있었으며 한결의 손은 다시금 가야금의 줄을 천천히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연회가 끝난 뒤 한결은 궁궐을 빠져나와 한양의 어두운 골목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가야금을 맨 그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 길게 드리워졌지요. 궁에서 본 그 아가씨 다시 마주할 수 있을까? 그는 혼잣말처럼 조용히 중얼거렸답니다. 가슴 속에는 그녀의 미소와 태준의 차가운 말이 뒤엉킨 채로 남아 있었지요. 한편 은비는 방에 누운 채 좀처럼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흘러드는 달빛을 바라보며 그녀는 한결의 연주를 떠올렸지요. 가야금의 여운이 아직도 귓가에 머물러 있었고 그의 깊고 그윽한 눈빛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답니다. 악사 나리, 당신의 가야금 소리를 또 듣고 싶군요. 당신의 가야금 소리는 이 세상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달콤하고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그녀는 입술을 달싹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어느 순간 은비의 마음속에는 한결의 가야금 소리와 모습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졌답니다. 연애는 며칠간 이어졌고 은비는 공주의 간청으로 그동안 궁궐에서 지내며 연애를 즐기게 되었답니다. 궁궐은 밤이 깊어짐에 따라 서서히 고요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나뭇잎이 미풍에 스치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으며 멀리 어둠을 가르며 울리는 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답니다. 한결은 정원의 작은 정자 아래 조용히 서 있었지요. 내일 특별히 연주해야 할 곡이 마음에 쓰여 조용한 정자에서 내일 연주해야 할 곡에 심취해 연주하고 있었답니다. 맑고도 깊은 음률이 어둠 속 정원에 퍼져나갔고 가락은 부드럽게 번지다가 이내 격정을 품고 일렁이더니 다시 고요로 스며들었지요. 그의 연주는 마치 마음의 비밀을 속삭이듯 들려왔습니다. 아가씨, 이 연주가 부디 당신께 닿기를. 한결은 무엇인가 간절한 마음으로 속삭였지요. 한편 오랜만에 궁궐에서 밤을 지새우게 된 은비도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호 너머로 달빛이 은은히 쏟아졌고 환청인지 모를 가야금 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간지리고 있었지요. 지금 들려오는 가야금 소리는 혹시 악사 나리일까? 은비의 가슴이 조용히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옷매무새를 정돈하고는 조심스레 방을 나섰지요. 가야금 음률 소리를 따라 발길이 옮겨졌고 어느새 누군가 가야금을 연주하는 정자로 향하여 은비의 발길이 멈추어 섰답니다. 그는 다름 아닌 한결이었어요. 한결은 그녀를 발견하자 연주를 멈추었고 정자 안에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연못의 물결 소리만이 은근히 그 둘 사이를 채우고 있었지요. 악사 나리, 이 깊은 밤에 어인 일로. 은비의 목소리는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어쩐 일로 나오셨나요? 잠이 안 왔는데 환청처럼 들리는 가야금 소리에 이끌려 이렇게 나오게 되었답니다. 한결은 정중히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과 마주친 순간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하였지요. 그의 푸른 악사 옷자락은 가느다란 바람에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은비는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레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악사님의 연주는 제 마음을 흔들었답니다. 마치 제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듯하였어요. 그녀의 조용한 목소리로 자신의 마음을 한결에게 전하였답니다. 한결은 잠시 숨을 삼킨 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지요. 저는 가야금으로 마음을 전하지요. 아가씨께서 그것을 느끼셨다면 제 연주가 제대로 음료를 탔군요. 그의 손가락이 가야금 줄을 살짝 건드리자 희미한 음이 공기를 타고 퍼졌습니다. 은비는 그 소리에 이끌리듯 천천히 정자 안으로 들어섰지요. 저도 가야금 줄을 한번 튕겨보아도 될까요? 한결은 조용히 가야금을 은비에게 내밀었어요. 그녀의 손끝이 가야금 위에 닿았고 줄을 스치자 맑은 소리가 은은하게 정원을 채웠습니다. 이 가야금 참 따뜻한 소리를 내는군요. 그녀의 눈동자는 작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조용한 밤 공기 속으로 번져나갔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살며시 스쳤어요. 은비의 손은 부드럽고 따스하였고 한결의 손에는 가야금 줄을 오래도록 튕기며 생긴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답니다. 그 짧은 접촉에 두 사람은 나란히 숨을 멈추었지요. 달빛이 고요히 그들의 얼굴을 비추었고 호롱불은 바람결에 깜빡이며 그림자를 일렁이게 하였답니다. 악사나리. 은비가 거의 들리지 않게 속삭였어요. 그녀의 음성엔 조심스러움과 떨림이 엷게 배어 있었지요. 한결은 그녀의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답니다. 아가씨, 이 순간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지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젖어 금세 갈라지고 말았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는 순간 마치 시간의 흐름이 멈추었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 달콤함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답니다. 정원 너머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그는 바로 윤태준이었답니다. 화려한 두루마기를 입은 그가 달빛을 받으며 모습을 드러냈지요. 은비 아가씨, 여기 계셨군요. 오랜만에 궁궐에서 잠을 청하시니 불편함은 없는지 찾아가 보았는데 안 보이셔서 이렇게 찾아 나섰답니다. 그런데 이곳에 계셨군요. 이 사람은 아까 낮에 보았던 악사? 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요. 그는 곧장 한결을 노려보며 말을 이었답니다. 악사. 감히 양반가의 규수와 몰래 만나다니. 엄연히 반상의 법도가 있거늘 자네 목숨이 몇 개나 되는가? 은비는 다급히 한결 앞에 나서며 태준을 가로막았어요. 태준 도련님, 오웨이오입니다. 단지 연주를 듣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으며 또렷이 말했지만 두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한결은 고개를 조아리며 조용히 입을 열었답니다. 실례하였습니다. 나리, 침착하게 말했지만 그의 가슴은 묵직하게 욱신거리고 있었어요. 태준은 곧장 은비의 팔을 움켜쥐었고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은비 아가씨, 방으로 돌아가시지요. 궁 안에서는 각별히 조심하시고 이런 천한 자와 다시는 어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은비는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으나 태준의 강압적인 시선에 눌려 결국 정자를 벗어나고 말았어요. 떠나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본 그녀의 눈엔 미안함과 미련이 고스란히 서려 있었답니다. 태준이 사라진 뒤 한결은 정자에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손에 쥐고 있던 가야금을 꾹 움켜쥐었지만 더는 연주할 힘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손에 이끌려 방으로 돌아온 은비의 귓가에는 아직도 한결의 가야금 소리가 잔잔히 맴돌고 있었답니다. 정원에서 나눈 짧은 만남은 그녀의 가슴을 끝없이 두근거리게 했답니다. 악사나리 왜 제 마음을 이토록 흔들어 놓으신 겁니까? 그녀는 치맛자락을 꽉 쥐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하지만 곧 태준의 얼어붙은 눈빛과 신분의 차이로 다가오는 압박감이 다시금 그녀를 옥죄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한결을 향하고 있었지요. 다음 날 궁궐의 연회는 더욱 화려하게 이어졌습니다. 등불이 깜빡이는 대궐 안뜰은 마치 별빛이 땅 위에 흩뿌려진 듯 하였지요. 이한결은 왕의 특별 요청을 받고 금지된 곡이라 전해지는 비월곡을 연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의 손은 가야금을 어루만지며 떨림을 감추었고 마음속으로는 은비의 달빛 같은 눈동자가 아른거렸던 것이었어요. 이 곡이 어찌 금지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아가씨께 닿기를 간절히 바라노라. 한결은 조용히 중얼거리며 가야금 줄을 조율하였습니다. 연회장이 고요해지자 한결의 손가락이 줄을 튕겼습니다. 맑고 깊은 음률이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고 그 소리는 마치 달빛이 물결 위에 흩어지듯 부드럽게 번져갔지요. 그러나 곡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가야금의 몸체에서 미세한 진동과 함께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한결은 놀라 손을 멈추었으나 이미 연회장은 그의 연주에 빠져 숨을 죽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였고 고관대작들은 잔을 내려놓은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연회장 한쪽 그림자 속에 서 있던 늙은 내관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한결을 바라보며 무언가 두려운 비밀을 떠올리는 듯 하였지요. 연주가 끝난 뒤 한결은 단상에서 물러나며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그때 늙은 내관이 다급히 다가와 그의 소매를 붙잡았답니다. 악사, 그대가 연주한 곡은 금지된 비월곡이 아니오. 그 가야금 어디서 얻은 것이오? 내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으며 눈빛에는 두려움과 경고가 뒤섞여 있었던 것이었어요. 한결은 당황하며 대답하였습니다. 스승께 물려받은 가야금일 뿐입니다. 어찌 금지된 곡이라 하시는지요? 내관은 한결의 팔을 더욱 세게 움켜쥐며 속삭였습니다. 그 곡을 다시 연주하면 그대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오. 이 가야금은 폐위된 단종의 유물이라 전해지는 물건이니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될 것이오. 한결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그리하여 내관에게 캐묻듯 물었습니다. 그걸 내관나리께서 어찌하신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귀는 속일 수 없다네. 연주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미세하게 떨렸던 그 음색이 그것을 증명해 주었다네. 한결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하였으나 내관은 더 말하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답니다. 그 순간 연회장 상석에서 은비가 이 장면을 멀리서 목격하였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이유 없이 두근거렸고 한결에게 다가가려 하였으나 약혼자 윤태준의 매서운 시선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은비 아가씨, 오늘 연애는 즐거우신가요? 아가씨께서 가야금 소리를 매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음류를 즐기시는 것으로 끝내시지요. 연주하는 이까지 좋아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은비는 태준의 차가운 말에 숨을 삼켰으나 마음속으로는 한결의 가야금 소리가 여전히 맴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태준 도련님, 오해입니다. 저는 단지 연주를 감상하였을 뿐이에요. 그녀는 또렷이 말하였지만 태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게 그녀를 꿰뚫고 있었답니다. 그날 밤 한결은 궁궐 밖으로 나와 한양의 어두운 골목을 걸었습니다. 가야금을 맨 그의 그림자는 달빛에 길게 드리워졌지요. 내관의 경고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은비의 반짝이는 눈동자와 태준의 냉랭한 목소리가 뒤엉켜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 가야금 정말 단종의 유품이란 말인가? 어찌 스승께서는 이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던가?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가야금의 나뭇결을 어루만졌답니다. 그 순간 가야금의 몸체에서 미세한 틈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그는 놀라 가야금을 달빛 아래로 들어 올렸고 그 틈 안에서 얇은 비단 조각이 살짝 드러나 있었던 것이었어요. 한편 은비는 방으로 돌아와
창문 너머 달빛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한결의 가야금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그의 깊고 그윽한 눈빛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답니다. 악사 날이 어찌 제 마음을 이토록 흔들어 놓으신 겁니까?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그녀에게 들려주었던 오래된 가야금 소리와 한 악사의 이야기가 떠오른 것이었어요. 그 악사는 단종을 섬겼던 충신의 후예라 전해졌고 그의 가야금에는 왕실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였답니다. 은비는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설마 한결나리의 가야금이 그 유물이란 말인가?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고 불현듯 한결을 다시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그녀를 사로잡았던 것이었어요. 다음 날 깊은 밤 은비는 궁녀들의 눈을 피해 몰래 지난번 악사를 보았던 정자로 다시 한번 발길을 옮겨보았습니다. 한결은 그곳에서 가야금을 조율하며 홀로 있었지요. 그의 손가락은 줄을 튕기며 맑은 음을 뽑아내고 있었답니다. 은비는 조심스레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악사 날이 어젯밤의 연주 그 곡이 비월곡이었지요? 혹시 그 가야금에 무슨 비밀이 있다는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한결은 놀라 고개를 들었고 은비의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비단 조각을 꺼내 그녀에게 보여주었답니다. 그 비단에는 오래된 한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고 마치 지도처럼 보이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지요. 이것을 어젯밤 발견하였습니다. 스승께서도 이에 대해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아가씨, 어찌 이 곡을 알고 계시는 겁니까? 은비는 떨리는 손으로 비단을 받아들며 말하였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종의 유품이라 전해지는 가야금에 왕실에 숨긴 비밀이 있다고 하였지요. 혹시 이 비단이 그 단서가 아닐까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운명의 끈이 그들을 얽고 있음을 직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원 너머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태준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은비 아가씨, 또 이 천한 악사와 몰래 만나다니. 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울렸습니다. 은비는 다급히 한결 앞에 서며 태준을 막아섰습니다. 태준 도련님 오해입니다. 단지 궁금한 이야기가 있어 확인차 다시 악사나리를 보게 된 것이에요. 순간 은비는 다급한 마음에 실수를 깨달았지만 이미 늦어버렸지요. 태준이 두 사람 사이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음을 감지한 뒤였습니다. 태준은 더 이상 나서지 않고 두 사람을 지켜보기로 마음먹고 말하였답니다. 좋소, 은비 아가씨. 그대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두고 보겠소. 그는 등을 돌려 사라졌고 그의 그림자는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답니다. 태준의 차가운 눈빛과 그의 하인들이 사라진 어둠 너머에서 무언가 거대한 음모가 꿈틀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 리가 없는 은비와 한결은 비단 조각을 품속에서 꺼내며 은비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이 비단에 적힌 지도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내관의 경고와 태준나리의 저기가 심상치 않으니 서둘러야겠지요.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였으나 눈빛에는 다급함이 서려 있었답니다. 악사나리, 이 가야금의 비밀이 우리를 위험으로 몰아넣더라도 제 어머니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 비밀은 왕실의 중대한 일과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손은 한결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고 한복 소매는 바람에 살짝 떨리고 있었답니다. 그 순간 정원 너머에서 나뭇가지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결은 재빨리 은비를 정자 뒤로 숨기며 가야금을 품에 안았어요. 어둠 속에서 두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들은 검은 복면을 쓰고 손에 단도를 쥔 자들이었지요. 한결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은비의 숨소리마저 고요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악사 이한결, 그 가야금을 내놓아라. 복면 중 하나가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의 단도 끝이 달빛에 번쩍였답니다.
한결은 침착히 대답하였으나 손은 가야금을 더욱 단단히 쥐고 있었어요. 이 가야금은 제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찌 감히 내놓으라는 겁니까? 복면이는 냉소하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대의 목숨을 원한다면 얌전히 따르는 게 좋을 것이야. 그 가야금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비밀을 품고 있으니 그 순간 다른 복면인이 은비를 발견하고 단도를 겨누었답니다. 은비는 놀라 숨을 삼켰으나 눈빛만은 두려움 없이 빛나고 있었지요. 그대들 감히 궁궐에서 칼을 뽑다니. 누구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냐? 은비의 목소리는 떨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였습니다. 복면이는 대답 대신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고 한결은 본능적으로 가야금을 들어 복면인의 손을 쳐냈답니다. 단도가 땅에 떨어지며 맑은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정원의 고요를 깨뜨렸어요. 한결은 은비의 손을 잡고 정원을 가로질러 달아났습니다. 복면인들이 뒤를 쫓았으나 궁궐의 복잡한 골목과 정원은 그들의 발걸음을 잠시나마 늦추었답니다. 두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궁궐의 외곽, 오래된 서고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곳은 공주가 은비에게 알려준 비밀스러운 장소였던 것이었어요. 서고 안은 어둡고 축축하였으며 오래된 비단 두루마기와 서책들이 먼지 속에 쌓여 있었답니다. 한결은 가야금을 내려놓고 비단 조각을 다시 꺼내들었어요. 달빛이 창호 틈으로 스며들어 비단 위에 한자를 비추었고 그 글자는 옥새라는 단어와 함께 미로 같은 지도를 가리키고 있었답니다. 옥새 설마 선왕의 옥새를 말하는 것입니까? 한결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갈라져 있었지요. 은비는 비단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비밀이 이것이었군요. 단종의 옥새는 폐위된 후 사라졌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가야금이 그 단서를 품고 있었군요. 그녀의 눈동자는 두려움과 결의로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그 순간 서고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태준이 하인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고 그의 얼굴은 분노와 탐욕으로 일그러져 있었답니다. 은비 아가씨, 그대가 이 천한 악사와 함께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 이제 제게 맡기시고 물러나 있으시지요. 아가씨와 악사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울렸고 하인들은 서고의 출구를 막아섰습니다. 은비는 한결의 곁에 바짝 서며 말하였습니다. 태준 도련님, 이 일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니 태준 도련님께서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날카로웠고 태준의 눈썹이 순간 꿈틀하였답니다. 태준은 냉소하며 한결을 향해 다가섰습니다. 악사가 갖고 있는 가야금이 단종의 유품이라는 사실과 그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이미 궁궐 밖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대가 내게 가야금을 넘기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그의 단도가 한결의 목을 겨누었고 서고 안은 숨막히는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결은 가야금을 품에 안으며 침착히 대답하였습니다. 이 가야금은 제 스승의 유품이자 제 마음을 담은 물건입니다. 그대가 원하는 권력 따위에 넘길 수 없지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였으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답니다. 그 순간 은비가 재빨리 서고의 촛불을 손으로 쳐서 껐습니다. 어둠이 서고를 뒤덮었고 태준과 하인들은 당황하며 주춤거렸어요. 한결은 은비의 손을 잡고 서고의 비밀 통로를 향해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태준의 고함과 하인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답니다. 통로 끝에서 그들은 궁궐 외곽의 작은 샘터로 빠져나왔어요. 달빛 아래 샘물은 고요히 반짝였고 한결은 가야금을 내려놓으며 숨을 고르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은비는 그의 팔을 잡으며 다급히 속삭였답니다. 악사나리, 태준 도련님이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 비단 지도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야 해요. 옥새를 찾기 전에 마음을 놓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숨 돌릴 시간도 없이 서둘러 지도가 가리키는 한양 외곽의 오래된 사찰로
서둘러 발길을 옮겼답니다. 청운사에 당도했을 때 사찰은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답니다. 낡은 목조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오래된 향내가 한결과 은비를 맞이하였지요. 본당 안에는 희미한 등불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은비는 비단 지도를 펼쳐들고 본당 뒤편의 석탑을 가리켰어요. 지도에 따르면 옥새는 이 석탑 아래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한결은 조심스레 석탑 주변을 살피었지요. 바닥에 돌판 하나가 미세히 흔들리는 것을 발견한 그는 은비와 함께 힘을 합쳐 돌을 들어 올렸답니다. 그 아래에는 좁은 지하 통로가 입을 벌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통로로 내려가니 벽에는 오래된 글씨와 가야금 음류를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고 상자를 열자 단종의 옥새가 달빛처럼 빛을 발하며 모습을 드러냈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뒤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대들이 찾은 것이 옥새였군. 언제 쫓아왔는지 태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공간을 메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지하 통로로 들어와 있었지요. 그의 손에 쥔 단도가 번쩍 빛났답니다. 가야금을 넘기고 옥새를 바쳐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은비는 한결의 곁에 바짝 붙으며 태준을 쏘아보았어요. 그대의 탐욕은 이 나라를 망칠 뿐이오. 이 옥새는 왕실의 정통을 지키는 상징이거늘 사사로이 개인의 손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던 것이었습니다. 태준은 냉소하며 다가왔지요. 정통, 그따위 허울 좋은 말로 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의 하인들이 한결과 은비를 에워싸기 시작했답니다. 한결은 은비를 뒤로 물리며 가야금을 높이 들었어요. 태준나리, 이 가야금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야. 이 안에 담긴 음률은 조선의 혼을 지키는 힘이 있어.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비월곡을 한번 연주하고 이 옥새를 내어주겠소. 그리하여 한결이 비월곡을 연주하자 연주 중간에 미세하게 음률이 떨리는 부분에서 음률이 거세게 울려 퍼지자 지하 공간의 벽이 진동하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태준과 하인들은 당황하여 뒤로 물러섰던 것이었습니다. 한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은비의 손을 잡아 통로 밖으로 달렸답니다. 청운사의 마당에 나온 두 사람은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은비는 옥새를 품에 꼭 안고 말하였지요. 악사나리, 저들이 돌무덤을 뚫고 빠져나오기 전에 이 옥새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한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답니다. 아가씨, 이 옥새는 많은 것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니 이 옥새를 제대로 알고 사용할 수 있는 이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서둘러 궁궐로 향하여 은비의 오랜 버신 효령공주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지요. 이윽고 궁궐에 도착한 두 사람은 효령공주를 찾아갔고 두 사람의 다급한 방문에도 불구하고 공주는 그들을 후원 깊숙한 방으로 맞아들였던 것이었습니다. 방 안은 희미한 등불로 밝혀져 있었고 공주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날카로운 예감이 스쳐 지나갔답니다. 은비, 이 늦은 밤에 무슨 일이더냐? 그녀가 나지막이 물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오랜 벗에 대한 따스함이 담겨 있었지만 상황의 중대함을 감지한 긴장감도 엿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은비는 숨을 고르며 품속에서 단종의 옥새를 꺼내 보였답니다. 공주 마마, 이 옥새는 사라진 단종 임금의 것이옵니다. 공주는 옥새를 보고 눈을 크게 뜨며 다가왔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손에 넣게 되었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근심으로 떨리고 있었답니다. 은비는 가야금을 내려다보며 대답하였지요. 이 가야금의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어 얻게 된 것입니다. 공주는 옥새를 손에 들고 조심스레 살펴보며 물었어요. 이 사실을 또 누가 알고 있느냐? 이 물건이 세상에 알려지면 궁 안이 뒤흔들릴 것이야. 은비는 한결을 곁눈질하며 대답하였답니다. 태준이 이 비밀을 알고 저희를 쫓고 있사옵니다.
그자의 손에 이 옥새가 들어가면 나라에 큰 파란이 일어날 것이옵니다. 공주는 잠시 침묵한 채 옥새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근심과 결단이 교차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대왕대비 마마께 전해야겠구나.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궁중의 눈과 귀가 사방에 있으니 공주는 두 사람을 비밀리에 대왕대비의 처소로 안내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대왕대비는 늙으셨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우셨답니다. 옥새를 본 그녀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지요. 이 물건이 세상에 드러나면 조정은 혼란에 빠질 것이야. 단종의 이름은 아직도 백성의 가슴에 살아있으니 이를 빌미로 반역을 꾀하는 자들이 생겨날지 모른다. 대왕대비는 옥새를 비단에 싸서 깊은 궤 속에 숨기셨습니다. 이 일은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된다. 너희 둘도 입을 다물어야 하느니라. 한결과 은비는 고개를 숙이며 대왕대비의 뜻을 따르겠노라 맹세하였어요. 대왕대비는 그들의 충심을 읽고 미소를 지으셨지요. 너희의 용기와 사랑이 이 옥새를 지켰구나. 이 은혜를 잊지 않으리라. 그녀는 두 사람에게 궁궐 밖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밀히 도움을 주셨답니다. 한편 태주는 대왕대비의 부름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옥새를 손에 넣지 못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대왕대비의 위험 있는 눈빛 앞에서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지요. 태준, 내가 이 일을 입 밖에 낸다면 너의 목이 먼저 날아갈 것이야. 대왕대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답니다. 하지만 내 충성을 잊지 않으리라. 이 일을 덮는 대가로 높은 벼슬을 내려주마. 태주는 탐욕을 억누르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권력의 맛을 보았지만 그 이상을 넘볼 수 없음을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한결과 은비는 한양 외곽의 작은 마을로 물러나 조용히 삶을 꾸려갔답니다. 한결은 가야금을 연주하며 마을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며 그들의 사랑을 지켰지요. 어느 가을날 두 사람은 마을의 강변에서 손을 맞잡고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은비가 웃으며 말하였답니다. 서방님, 이 가야금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지요. 한결은 그녀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어요. 이 음률은 우리의 운명이었소.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오. 그들의 뒤로 강물은 고요히 흐르고 가야금의 선율이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답니다. 옥새의 비밀은 대왕대비의 손에 안전히 묻혔고 조선의 평화는 한동안 지켜졌던 것이었습니다. 한결과 은비의 사랑은 그 어떤 음모보다 강하게 빛났으며 그들의 삶은 서로를 위한 노래로 가득 찼겠지요. 아버지의 음탕함을 모시긴 도련님, 전라도 땅에서 이름께나 날리던 부잣집, 최대감 댁의 귀한 아드님이 태어난 그 해였습니다. 민식이라 불리게 될 그 아이는 온 집안의 경사였지만 그와 동시에 안채 뒤편 행랑채에서는 비단옷 대신 삼배옷을 걸친 계집종의 몸에서 갓난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으니 그 아이가 바로 순덕이었습니다. 하늘은 이리도 공평하게 두 생명을 한나란시에 세상에 내보냈지만 땅 위의 법도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들의 운명을 갈라놓았답니다. 민식은 귀한 도련님으로 순덕이는 대감댁의 어린 여종으로 그리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이었습니다. 신분이야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 났지만 어린 시절은 그러한 차이조차 무색할 만큼 순수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어른들 눈에는 도련님과 여종이었지만 둘은 대감댁의 넓고 복잡한 담장 안에서 가장 친한 벗이자 비밀을 공유하는 동무나 다름없었습니다. 도련님은 성장하면서 순덕을 더 각별히 챙기게 되었는데 어머니 몰래 간식 바구니에 담긴 곶감 점이나 달콤한 육과를 품에 숨겨와 행랑채 마루 끝에 앉아 놀고 있는 순덕이에게 건네곤 하였답니다. 햇볕 잘 드는 쪽마루에 쪼그리고 앉아
곶감을 오물거리는 순덕이의 통통한 볼을 보면 도련님의 마음에도 따뜻한 온기가 스미는 듯 했습니다. 순덕아, 이거 너 다 먹어라. 도련님은 제 몫의 것마저 건네며 빙긋 웃었고 순덕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곶감을 받아들고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도련님과 순덕은 어느덧 18꽃다운 나이가 되었습니다. 도련님은 이제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과거를 준비하는 어엿한 선비가 되어 있었지요. 방 안에 틀어박혀 고서들을 탐독하고 밤늦도록 글 공부에 매진하느라 순덕이와 예전처럼 마음 편히 놀 수 있는 기회가 드물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학문의 고뇌가 깃들었고 묵묵히 책을 읽는 그의 모습은 어린 시절의 개구쟁이 도련님과는 사뭇 다른 위엄을 풍겼습니다. 허나 그만큼이나 순덕이 역시 몰라보게 성장해 있었어요. 어린 시절의 통통하고 앳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선녀라도 울고 갈 만큼 아름다운 처녀로 변모하였던 것이었죠. 가녀린 허리 위로 봉긋하게 솟은 가슴은 잘 여민 저고리조차 버거워 보였고 물동이를 이고 걸을 때마다 출렁이는 탐스러운 엉덩이는 지나가는 남정네의 눈길을 잡을 만큼이나 풍만하였습니다. 대감댁의 남자 종들은 물론이요. 담밖을 지나는 젊은 사내들마저 순덕이의 고운 자태에 감탄을 금치 못했으니 그녀의 아름다움은 그야말로 피어나는 꽃봉오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한 순덕의 여인다움에 가장 먼저 눈독을 들인 이는 다름 아닌 이 집안의 가장 어른 최대감이었습니다. 최대감은 40이 훌쩍 넘었으나 평소에도 여색을 밝히는 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인으로 성장한 순덕이 최대감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당연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순덕이가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 최대감의 눈은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땀에 젖어 속살이 비치는 옷감 너머로 언뜻 드러나는 순덕의 풍만한 몸매는 최대감의 늙은 피를 다시금 끓어오르게 만들기에 충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최대감의 은밀한 시선은 줄곧 순덕을 맴돌았습니다. 순덕이 최대감의 눈에 띄기만 하면 그녀를 불러 세우곤 했지요. 순덕아, 오늘은 더위가 사람 숨을 앗아갈 듯하구나. 이 대청마루에 시원한 차 한 잔만 올려다오. 내가 내려주는 차 한 잔이 오늘따라 유난히 그려지는구나. 순덕이 최대감의 부름에 갈 때면 차를 따르는 손을 슬며시 쓰다듬으며 음흉한 마음을 비치는가 하면 그녀의 엉덩이를 힐끗거리며 점잖지 못한 웃음을 흘리곤 하였습니다. 순덕아, 올해 내 나이가 어떻게 되더냐? 네, 대감마님 올해로 18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법 여인의 향기가 풍기는 것이 혼이 날 나이가 되었구나. 어디 마음에 담아놓은 사내라도 있더냐? 대감마님, 소인 같은 것이 어찌 그런 생각을 하겠사옵니까? 그렇구나. 그럼 오늘 밤 내 처소에 자리끼를 봐주거라. 네, 대감마님. 그리하여 밤이 찾아오고 순덕은 대감마님의 분부대로 자릿길을 들고 대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 최 대감은 이미 잠자리에 들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순덕이 조심스럽게 최 대감의 이부자리를 펴기 시작하자 최 대감의 시선은 순덕의 옷 고름 사이로 보이는 풍만한 두 가슴에 멈추었고 순간 침을 꿀꺽 삼키며 순덕의 몸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그 시커먼 속내를 내비치고 말았답니다. 순덕아, 내가 마음에 담아둔 사내가 없다고 하니 이 다음에 혼이 나면 서방이 좋아할 것을 알려줄 터이니 이리 가까이 오거라. 대감마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요? 걱정 말거라. 아무것도 모르고 혼이 나는 것보다 알고 가는 것이 너도 좋을 것이니라. 최대감의 숨은 속내를 눈치챈 순덕은 이 난처한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새하얘졌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대감마님,
이부자리가 따뜻하도록 잘 펴놓았사오니 편안히 쉬시지요. 순덕은 최대한 허리를 숙이지 않고 최대감 쪽을 바라보지도 않으며 빠르게 자릿길을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은 온통 이방을 벗어날 궁리로 가득했습니다. 최대감은 이불을 펴는 순덕의 뒤태를 음흉하게 훑어보았어요. 특히 허리를 숙일 때 옷고름 사이로 드러나는 풍만한 가슴은 최대감을 더욱 흥분하게 하였어요. 그리하여 최대감은 그런 순덕의 손을 덥석 잡아 이불 위로 잡아 끌었습니다. 깜짝 놀란 순덕은 그만 최대감의 손을 뿌리치며 외쳤어요. 대감마님 소인 같은 미천한 것이 어찌 대감마님의 이부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사옵니까? 허허, 내 마음씨가 곱구나. 헌데 말이다. 순덕아, 내가 알려줄 것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이리 오너라. 대감마님, 쇳내는 그저 대감마님 심부름이나 하는 미천한 몸종입니다. 허허, 내가 주인의 말을 어길 셈이냐? 이렇듯 최대감과 순덕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무렵 그때 마침 학당에서 늦게까지 글을 읽고 돌아오던 민식은 사랑채 앞을 지나던 중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등불 아래 최대감의 목소리가 들려옴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대감마님의 거처를 조용히 지나치려 했으나 이내 이어지는 목소리가 너무나도 익숙하여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순덕아, 내가 줄이라도 틀어봐야 내 말을 고분고분 듣겠느냐? 아이고, 대감마님. 소인의 몸이 더럽사옵니다. 대감마님 이부자리가 더러워질까 염려되옵니다. 순덕이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라. 순덕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오늘 밤 너를 천국으로 보내줄 터이니 최대감은 억지로 순덕을 끌어당기려 했습니다. 순덕은 필사적으로 몸을 빼려 애썼지만 대감의 완력은 어린 여종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죠. 도련님의 눈은 순식간에 휘둥그레졌습니다. 그의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가 여태껏 존경하고 따르던 아버지가 가장 친하고 아끼던 친구 같은 순덕이를 이토록 더럽고 추잡한 시선으로 탐하고 있었다니. 도련님의 주먹이 꽉 쥐어지며 굵은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추한 본성을 직접 본 도련님의 가슴은 분노와 혼란, 그리고 순덕을 향한 연민으로 뒤섞여 요동쳤습니다. 그의 두 눈에는 뜨거운 불길이 피어올랐습니다. 아버님 소자 전영문안드립니다. 순덕을 아버지로부터 구하기 위한 도련님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용기를 짜내던 순간이었습니다. 어험, 알았다. 물러가 쉬거라. 아버님 소자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오늘은 피로하니 다음날 듣자꾸나. 아버님 미천한 소자 아버님의 해안을 빌리고자 하옵니다. 어흠, 들어오너라. 순덕이 너는 물러가거라. 그리하여 순덕은 도련님의 기지로 최대감의 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날 이후 민식 도령의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최대감의 은밀하고 음흉한 시선이 순덕이를 향하는 날이 갈수록 잦아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글 공부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동무였던 순덕이가 상처를 받는 것을 참아두고 볼 수 없었지만 아버지를 거역하는 것 또한 불효를 넘어선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으니 그의 갈등은 깊어만 갔던 것이었습니다. 민식 도령은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순덕이를 이 상황에서 구할 수 있을까? 수많은 밤을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그는 마침내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위험하고 어쩌면 무모한 생각이었지만 달리 방도가 없다고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초승달이 서산에 걸린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민식 도령은 그림자처럼 행랑채 순덕이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쪽문 앞에서 인기척을 내자
웬일인지 잠들지 못했던 순덕이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이 밤에 어인일이시옵니까? 민식 도령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서며 문을 닫았습니다. 등잔불을 낮추자 방 안엔 부드러운 어둠이 번졌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맞닿듯 늘어났어요. 그 순간 민식 도령은 순덕이의 가는 손을 살포시 잡아 자신의 불안을 고스란히 전하였답니다. 순덕아, 나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다. 아버지의 시선이 얼마나 너를 옥죄고 있는지. 순덕은 민식 도령의 진심 어린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이내 부끄러움과 절망감에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련님, 소인같이 천한 몸을 그리 생각하여 주시니 송구할 따름이옵니다. 천하다니, 순덕아, 너는 내 오랜 벗이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여인이다. 나는 더 이상 너를 이리 두고 볼 수가 없구나. 민식 도령은 순덕이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습니다. 순덕아,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이 집에서 도망을 가거라. 내가 몰래 여비를 마련해 줄 테니 아주 멀리 아무도 너를 찾지 못할 곳으로 떠나는 것이 어떻겠느냐? 민식 도령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순덕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그녀는 도망이라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던 터였습니다. 도련님, 도망이라니요. 소인은 이 집의 종입니다. 도망치다 잡히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는 것은 어떻겠느냐? 너에게 서방이 생기면 아버지가 너를 단념할 것이 아니겠느냐? 민식 도령은 필사적으로 순덕을 구할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의 얼굴에는 희망보다는 더욱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도련님, 그 마음은 참으로 감사하옵니다. 허나 소인은 그럴 수 없사옵니다. 민식 도령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왜 안 된다는 게냐? 도망을 갈 수 없다면 다른 사내와 혼인하여 이 지옥에서 벗어나면 되지 않느냐? 그의 목소리에는 답답함과 초조함이 섞여 있었던 것이었죠. 순덕은 민식 도령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아련한 슬픔과 함께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담고 있었어요. 도련님, 소인은 종년이옵니다. 주인 어른의 허락 없이는 어디에도 시집 갈 수 없사온데 지금 상황에서 대감마님께서 허락하실 리 만무하옵니다. 순덕의 말은 종의 냉혹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고 혼인조차 주인에게 매인 삶이라는 사실이 민식 도령의 가슴에 깊이 파고들었지요. 그는 아버지를 거역할 수도 순덕을 포기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여 절망과 무력감 속에서 진퇴양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마치 거대한 수레바퀴가 엉켜버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민식도령의 순덕에 대한 애정은 멈추지 않았고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민식도령은 마음을 굳힌 듯 조용히 대감의 서고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목판 냄새가 가득한 서고 한켠 굳게 잠긴 서랍 속에 감춰져 있던 순덕의 노비문서를 훔쳐냈습니다. 민식도령의 손에서는 종이 한 장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던 것이었죠. 그리고 지난 세월 글공부에 매진하며 겨우 모아두었던 노자와 안방 깊숙이 보관되어 있는 감나가는 어머니의 폐물 몇 개를 몰래 훔쳐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순덕이를 먼 곳으로 보내기 위한 그의 마지막 발버둥이자 가장 간절한 희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민식도령은 순덕이의 손에 노비문서와 노잣돈 그리고 폐물을 쥐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순덕아, 멀리 가거라. 아무도 너를 찾지 못할 곳에서 부디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 거라. 노비문서는 태워버리고 이 폐물로 너의 새 삶을 시작해라. 절대로 돌아보지 말고 도망을 가거라. 된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순덕은 민식 도령의 말을 들으며 소리 없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최대감 댁을 떠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살기 위해, 오직 도련님의 간절한 바램을 지키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던 것이었습니다. 순덕이가 사라진 다음 날 아침, 최대감 댁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노비 문서와 폐물이 사라진 것을 안 최대감의 노기는 하늘을 찔렀지요. 특히 순덕이 도망쳤다는 사실에 그는 마치 제 귀한 물건을 도둑 맞은 양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집안은 한동안 최대감의 노여움으로 살얼음판이었고 역졸들이 사방으로 풀려 순덕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민식 도령의 간절한 부탁과 눈물 어린 호소에 어머니 이씨 부인은 최대감을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여보, 순덕이 그 아이를 민식이 도와서 도망을 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 아들을 봐서라도 순덕을 찾는 일을 이제 그만하시고 요여움을 푸시어요. 노비 문서까지 없앤 걸 보면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아니, 그 녀석이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러나? 인식이 순덕이와 정분이라도 난 것이오? 정분이 났으면 둘이 같이 떠났겠지요. 순덕이 혼자 보낸 걸 보면 정분은 아닌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아들을 그렇게 못 믿어요? 이씨 부인은 대감의 노여움을 풀어주기 위해 민식이 훗날 혹시라도 과거에 합격하여 가문을 빛낼 아들의 앞길에 혹 작은 흠이라도 생길까 싶어 순덕이의 일을 대수롭지 않게 덮자고 대감을 설득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최 대감은 혹시나 아들의 앞날을 생각하여 이씨 부인의 설득에 못 이겨 순덕의 일을 덮기로 하였답니다. 그렇게 순덕이 떠난 후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최대감 댁은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지만 민식 도령의 삶은 순덕의 그림자처럼 점차 쓸쓸해져 갔습니다. 그는 학문에 더욱 매진하며 문과 시험에 응시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번번이 낙방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불운이라 여겼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그의 어깨는 짓눌렸고 얼굴에는 깊은 시름이 가득했던 것이었지요. 설상가상으로 최대감의 가세도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어요. 무리한 투자와 주변 친척들의 사기로 인해 명문대감 댁의 위세는 예전 같지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택은 노비가 거의 없어 텅 빈 듯했고 한때 풍요롭던 살림에도 메마른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민식 도령은 가문을 일으켜야 한다는 압박과 계속된 실패 사이에서 마음이 점점 갈라져 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조선 땅에 거대한 전운이 드리웠습니다. 멀리 바다 건너에서 쳐들어온 왜군이 전라도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보가 들려온 것이었지요. 순식간에 평온했던 삶은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최대감과 그 일가는 부랴부랴 짐을 꾸려 북쪽으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불타는 마을과 살기 등등한 왜군들의 함성 속에서 피난민들의 행렬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아우성을 치며 앞다투어 달아나는 사람들, 울부짖는 아이들의 울음소리, 아수라장 속에서 제 한 몸 건사하기도 버거운 처지였습니다. 혼비백산한 피난길 속에서 민식 도령은 한순간 가족과 헤어지고 말았던 것이었지요. 그는 피비린내 가득한 전쟁터 한가운데 홀로 남겨졌습니다. 전쟁을 피해 떠난 걸음은 끝이 보이지 않는 피난길로 이어졌고 그 길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쓸쓸함이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어요. 옷은 찢기고 신발은 헤어졌으며 굶주림과 두려움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는 그저 살기 위해 발길이 닿는 대로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원도의 산골 마을 어귀에 쓰러지듯 다다랐습니다. 며칠째 굶은 민식의 눈앞에 연기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허름한 주막이 보였지요. 따스한 국물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만 가진 것 하나 없는 그는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주막 앞에 쪼그려 앉은 채 허기를 움켜쥐던 민식의 눈빛은 세상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텅 비어 있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매서운 찬 바람이 싱싱 부는 가운데 주막 문이 덜컥 열리더니 한 여인이 함지박 가득 담긴 물을 획 버리고 안으로 들어가던 차였습니다. 누가 문간에 앉아 있는 줄도 모르고 뿌린 물은 민식이 앉아 있는 쪽으로 튀어 그의 해진 옷을 적셨습니다. 깜짝 놀란 민식은 몸을 잔뜩 웅크렸고 이내 미안함에 뒤돌아본 여인이 말하였지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이 추운 날씨에 문간에 사람이 앉아 있는 줄도 모르고 물을 버렸으니 옷이 다 젖었겠네. 늘 그렇듯 아무 생각 없이 뿌린 물이 사내의 옷을 적시자 여인은 미안함에 말하였지요. 민식은 간신히 고개를 들어 여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등 뒤로 비치는 희미한 석양을 등진 여인의 모습은 어쩐지 모르게 아련한 그리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인은 거짓골로 앉아있는 사내를 훑어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딱 보니 이대로 두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몰골이구먼. 게다가 저희 실수로 옷까지 더럽혔으니 어쩌겠수. 전쟁통에 여기저기 죽어나가는 사람이 많아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전쟁을 피해 오셨나 본데 안으로 들어오시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터이니. 민식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먹지 못한 지 오래라 환청인가 싶어 얼떨떨한 표정으로 여인을 바라보았죠. 그는 간신히 몸을 움직여 주막 안으로 들어섰어요. 허름한 주막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실내에서는 구수한 국물 냄새와 사람 사는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여인은 따뜻한 아랫목에 그를 앉히더니 곧 커다란 노쇠 그릇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국밥을 가득 담아 민식의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놓인 보리밥과 뽀얀 국물은 그야말로 꿈속에서나 그리던 진수성찬과 같았어요. 여인은 민식의 수염으로 뒤덮인 얼굴과 깊어진 눈매를 한참 동안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초췌해진 몰골 속에서도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이목구비. 여인의 심장이 불현듯 차가워졌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그녀의 입에서 떨리는 질문이 흘러나왔습니다. 혹시 전라도 고서 땅 최대 감댁의 민식 도련님이 아니십니까? 그 물음에 민식은 국밥을 먹던 숟가락을 놓칠 뻔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리라 생각했는데 낯선 땅에 이 여인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다니 민식은 깜짝 놀라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흙먼지로 뒤덮인 그의 눈은 비로소 여인의 얼굴에 가득 서린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애틋한 감정을 또렷이 마주했지요.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옷고름을 풀며 가슴에 찍힌 노비 최대 감댁의 낙관을 보여주었습니다. 도련님, 소인 순덕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식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몇 년 전 노비 문서를 들려 면천을 시켜준 순덕이 이런 곳에서 국밥집을 하고 있었다니 믿기 어려웠던 것이었지요. 세월이 얼굴을 그을리고 손마디를 거칠게 만들었지만 그 맑은 눈빛만은 변함없었습니다. 민식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랜 세월의 슬픔과 기쁨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이 크게 흔들렸지요. 도련님, 이렇게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되다니 소인 꿈만 같사옵니다. 순덕은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그동안의 회포를 풀었지요. 그리하여 민식은 순덕 덕분에 전쟁터에서 살아남게 되었고 그녀의 보살핌 속에서 그는 서서히 기력을 되찾았어요. 어느 날 저녁 순덕은 민식이 낡은 책을 펼쳐놓고 한숨을 쉬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련님, 글을 읽으시다 한숨은 왜 그리 쉬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신지요? 혹시 제 국밥이 이제 맛이 없는지요? 순덕이 넉살 좋게 농담하며 물었습니다.
민식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순덕아. 내가 끓여주는 국밥은 세상에서 제일 가는 진수성찬이야. 다만 이 전쟁 통해 부모님은 살아계신지 또 과거 시험이 언제 치러질지 기약이 없으니 애써 공부해도 다 무질없는 일은 아닐까 싶어서 그만. 순덕은 민식의 옆에 다가앉아 그의 굳건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도련님, 설령 시험이 치러지지 않더라도 배운 것이 어찌 쓸모 없겠습니까? 도련님께서 가진 그 깊은 지식과 고든 마음은 언젠가 빛을 볼 날이 올 것입니다. 조급해 마세요. 그리고 부모님은 전쟁이 끝나면 고향으로 내려가시어 소식을 전해 듣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전쟁은 끝날 줄 모르고 이어졌으며 과거 시험 역시 언제 치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지요. 어느 날 밤 주마기를 마친 순덕이 민식의 방에 마주 앉았을 때였습니다. 민식은 순덕의 두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깊은 사랑을 담고 있었지요. 순덕아. 나는 이제 더 이상 저 멀리 허황된 꿈을 좇지 않으려 한다. 민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순덕은 그의 말에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도련님, 갑자기 어이 말씀이옵니까? 과거에 급제하시어 가문을 일으키신다는 그 큰 꿈을. 나에게 가장 큰 꿈은 이제 바로 내 옆에 있는 것이다, 순덕아. 내가 없는 삶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구나. 나는 내 덕분에 이곳에서 살아갈 용기를 얻었고 다시 사람답게 숨 쉴 수 있었어. 이제 관직도 가문의 영광도 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저 너와 함께 이 주막에서 평범한 사내로 살아가고 싶구나. 순덕은 민식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 또한 그를 사랑했지만 도련님의 앞길을 가로막는 짐이 될까 두려워 감히 마음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련님, 소인은 종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찌 귀한 도련님께서 이 낮은 곳에서 저 같은 것과 함께 세상의 이목은 어쩌시려고요? 민식은 순덕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순덕아, 나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오직 너만을 향하고 있었다. 신분과 명예가 어찌 우리 두 사람의 사랑을 막을 수 있겠느냐. 내가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전쟁통에 굶어 죽었을 것이야. 내 덕분에 새로 얻은 목숨이니 이제 너와 함께 이 주막을 일구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고 싶구나. 결국 순덕은 민식의 진심을 받아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한 이불을 덮는 부부가 되었답니다. 대감집 도련님이었던 민식은 이제 낡은 주막의 주인이 되었고 노비였던 순덕은 주막의 안주인이 되었던 것이었지요. 세상의 어떤 금전과 명예보다 귀한 사랑으로 맺어진 그들의 행복은 강원도 산골 주막에서 소박하지만 빛나는 삶을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식과 순덕은 자식까지 낳아 오순도순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주막은 민식의 지혜와 순덕의 넉살 좋은 경영 덕분에 나날이 번창하여 이제는 제법 큰 규모의 주막으로 자리 잡았답니다. 그들의 나이 40을 바라보던 어느 해 조정에서 전란 이후 무너진 민심을 추스르기 위해 과거를 급히 재개한다는 방이 붙었습니다. 동네는 잠시 술렁였지만 민식의 마음은 요지부동이었지요. 그는 이제 국밥집에서 장작을 패고 시래기나무를 다듬는 일에 익숙하여 소소한 삶의 행복을 느끼며 가족과 함께하는 소박한 나날이 편안했어요. 그날 밤 방에 들어온 순덕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과거를 한 번만 보셔요.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니. 민식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지요. 과거는 이제 무슨 소용이오.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소. 차라리 이 평안함을 지키고 싶소.
더는 실패하고 싶지도 않고 그의 목소리엔 두려움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덕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민식의 손등을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이번만은 정말 이번 한 번만은 힘을 내보셔요. 그동안 쌓아온 글공부가 헛되지 않았다는 걸 마지막으로 증명해보셔요. 과거의 급제라도 하시어야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떳떳이 찾아뵙지 않겠습니까? 저는 서방님 곁에서 뭐든 돕겠사오니 이번 한 번만 시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순덕의 간절한 눈빛은 오래도록 민식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 평온하던 삶 위에 다시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순덕의 굳은 믿음과 간절한 응원에 힘입어 민식은 붓을 다시 잡고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학문을 갈고 닦았습니다. 밤낮 없이 공부하는 그의 옆에는 순덕이 묵묵히 밤샘을 하며 등잔에 기름을 채워주었고 늦은 밤에는 따뜻한 죽을 끓여다 주며 지친 그를 격려했습니다. 아이들 또한 아버지가 공부하는 동안 조용히 글을 읽으며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몇 달 후 모두의 염원 속에 민식은 당당히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비록 장원급제는 아니었지만 그의 나이 40에 초시로 관아에 임용되어 관직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민식은 자신의 고향 땅에 부임을 요청하여 순덕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 혼자 남아 계신 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친절이라도 진심으로 베푼 마음은 세월이 흘러 뜻밖의 복으로 돌아오게 마련이지요. 하찮게 여겼던 인연이 어느 날 귀한 인연이 되어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 주기도 합니다. 결국 한 번의 따뜻한 배려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 서로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 이야기였습니다.